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시작된 폭락세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졌고 아시아와 유럽의 폭락이 오늘 다시 미국 주식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폭락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도 밀접하고 따라서 비상회의를 소집해 이자율을 급히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 예상치를 높이기는 했지만 심각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늦어도 내일은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격전지 선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계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후보가 백인 남자 가운데 자신의 아랫사람인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역사적인 작업입니다. 몇 사람으로 부통령 후보군이 압축됐지만 워낙 로비가 강하기 때문에 발표할 때까지 해리스 후보의 마음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진정한 막상막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은 여전히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공화당 정치인까지 비난하면서 해리스에 쏠린 관심을 되돌리려고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잡지 뉴요커가 폭로하려고 하자 죽은 새끼 곰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내다 버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의 존재감도 점점 약해집니다. 빠르면 오늘이라도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만납니다. 세계는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빠져나오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항공기는 운항이 멈췄습니다. 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이 1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전체 메달은 미국이 중국보다 23개나 많지만 금메달은 중국이 미국보다 2개 많아 종합 1위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11개로 5위,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45위입니다. 필리핀의 체조 선수 카를로스 율로는 이틀 만에 2개의 금메달로 필리핀의 금메달을 안겨준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콘도 캐슈와 함께 평생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부상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마 이 뉴스가 없다면 해리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오늘 이제 확정이 됩니다. 주말에 계속 이제 가상 투표를 했어요. 해리스 후보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이게 탑 뉴스일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온통 뉴스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든지 나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과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인에 전부 해당되는 거고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라는 열차가 있다면 그 세계 경제라는 열차에 그야말로 그 기관차구나. 그 세계 경제라는 열차를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인 것 맞다. 미국이 지난 금요일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주식시장 폭락하고 미국은 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더니 또다시 기관차도 이 흔들림, 그 중간에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다시 흔들리는 이런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빨리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와도 나쁜 뉴스는 또다시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로 돼서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이 분위기가 2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더군다나 지난 며칠 만에 이런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공황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의 공포지수가 VIX 지수가 대단히 높거든요.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우지수가 현재는 그래도 100포인트, 1000포인트보다는 나아졌네요.
아침에 제가 1100포인트까지 내려간 것도 봤고 나스닥도 459포인트 내림세고 현재 다우지수는 812포인트, S&P 500도 뭐 지금 뭐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데 아침에 대단했어요. 다우지수 2.8포인트, 나스닥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뭐 한 6.2%포인트, S&P 500도 4%까지 빠지는 거 이런 거 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두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두는 사람이 있는데 1, 2, 3 이유는 하나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자율과도 연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이 업계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 끼었나?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일본의 엔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기술 먼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경제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윤 발표 같은 거, 실적 발표 같은 거 다 했잖아요.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주주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죠. 한 열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치 이상을 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했고 그러니 기대치에 못 미친 아마존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요즘에 아주 좋았거든요. 한 6개월 이상 뭐 내려가는 적이 거의 없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 아직 물건은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그 기대치잖아요. 그 기대치로 인한 느꼈던 행복감 같은 것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사실은 이 인공지능 하면 반도체, 뭐 칩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만의 회사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발언을 해버린 이거 대만도 뭐 중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본인들이 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정학적인 것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너무 기대했던 거 아니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뀐 겁니다. 엔비디아요. 지난 주말에도 많이 내려갔고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도 뭐 5% 이상 하락하던데 최고치보다는 지금 몇십 %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리고는 이제 또 주말에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버크셔 히서웨이가 그 워렌 버핏이 반으로 딱 줄이면서 애플도 하락해버렸고 4.6%, 테슬라는 뭐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인텔이 정말 실망스러운 재무 결과 발표하면서 또 사람들 그 감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마찬가지였고 흔들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흔들리고 인텔도 흔들리고 그 ARM 같은 회사는 뭐 고점에서 뭐 4분의 1 정도 40%가 아니라 4분의 1 정도 시장 가치를 잃었고 결국은 칩제도 공급망 여기에 있는 그 기업들을 쭉 추적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몇 주일 만에 5분의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그에 따른 기술주 쭉 이끌어왔었잖아요. 주식시장을.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인 거죠. 세계 경제라는 열차의 기관차인 7월 달에 새로운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뭐 17만 몇 개 만들어질 것이다 했으면 11만 4천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난 4년 만에 최고치인 4.3%가 까지 올라갔고 일자리 붐이 끝나는 거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 저렇게 된단 말이야 하고는 이제 주요 그 주식시장 막 내려가는 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건 뭐야 이자율을 지난번부터 이미 내렸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우려 내지는 비난 같은 것도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됐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은 곧 이자율을 내릴 수 있겠구나. 빨리 이자율을 내리면 주식시장 괜찮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일자리 다른 요소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쁜 소식은 정말로 나쁜 소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피했어. 경기는 연착륙이야. 오늘의 미국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의 예상, 예측 같은 것을 경기는 연착륙이야. 이렇게 피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갑자기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경기 침체 그 위험성, 가능성 같은 것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미국의 금요일에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것도 주식시장을 지금 끌어내리는 두 번째 요소인데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날씨 변화가 하도 심해서 다 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지역이 아니면 허리케인 베릴 7월 달에 있었던 이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어떤 징후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연간 2.8% 정도 성장률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들, 더군다나 큰 손의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증거를 더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고,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사실을 보고 부정적인 쪽을 더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한쪽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보편적인 사실, 이거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월 달에 0.25%가 아니라 0.5%,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소리야, 0.75%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첫 번째 뭐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여기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감. 두 번째는 미국의 일자리. 세 번째가 일본 엔의 강세, 이거라는 겁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엔화는 20년 만에 가장 그 빠른 속도로 강해졌는데, 일본 이 7월 31일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이거 깜짝스러운 결정이었잖아요. 미국과 지금 일본이 엔화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거대하게 보면은 일본도 자동차 같은 것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엔화가 오르면 일본 주가가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아주 너무나 이 정도면 인상해도 돼 하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인정을 할 때 그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 깜짝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니, 도요타 아니면 히타치, 이런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오는 일본의 그 최대 어떤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서 외화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 모두 이제 다 섞여서 일본은 지금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고 미국은 이자율을 내릴 때 이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무역하시는 분들의 부작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빨리 뭔가를 갖고 있던 주식 자산 같은 것을 팔아서 캐시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글로벌 주식의 불안정성 때문에 큰 손들의 그 팔아치우는 매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격동의 주말이 끝나면 이게 이번 주에도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달려가냐면 금이죠. 당연히 금. 그리고 뭐 일본 엔, 미국의 국채 이런 데로 가는데 금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돈 쓸 곳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금을 파는 사람들도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거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고, 비트코인도 뭐 지금 어떻게 됐나요? 5만 달러까지 내려가는 거 제가 봤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미국 다 또 선거와도 연관이 되잖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 해리스 후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도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달라지느냐, 2주일 사이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직 선거까지는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써두군요. 내가 뭐랬어? I to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 카멜라 전혀 모르고 있고 바이든은 잠이나 잤지. 다 이 두 사람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이 주식시장이 아주 좋아질 때마다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좋아지는 것은 바이든이나 뭐 해리스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그 희망 때문에 내가 당선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다. 여론조사에서 내가 앞서가니까 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뭐 그리고 나서 막 아니면은 막 올라가고 이럴 땐 내가 워낙에 이걸 잘해놨기 때문에 바이든이 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상황이 뒤집히니까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잘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별로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값도 그다지 세지 않다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과 함께 더 나빠질 것인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더 봐야지 되는 거죠. 더 나빠질 것인가? 왜냐하면 투자가들도 군중 심리 어쩐 집단적인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것으로 해서 다 내다 던지는 것 아닌가? 매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그 한국의 큰 기업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되고 이것도 또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거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리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가겠죠. 반도체 뭐 투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미국부터 우선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간 산업 뭐 칩 앤 과학법 이런 것 때문에 뭐 삼성을 포함한 많은 한국의 회사에도 어떤 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은 처음에 전에 들어왔을 때 바이든이 했었던 것을 다 지워가던 작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 과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지워가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칩 앤 과학 법안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지워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삼성이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무슨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지금부터 막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몇 년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투자만 하고 돈은 잃어버릴 것인가. 이 돈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미국 회사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돈은 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의 폭락과 함께 다 같이 그 봐야 되는 오늘 며칠인가요? 8월 5일 2024년 선거는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미국의 오늘 주요 신문의 탑뉴스와 방송의 탑뉴스가 일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탑뉴스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뭐 세계 각 나라에서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데는 친척도 많으시잖아요. 또 자녀분들이 일하거나 공부하는 그런 그 지역이 필라델피아이기도 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발행되는 신문 보니까 온통 그 주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요. 조 샤피로라는 주지사가 인기도 지금 6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지사가 아니 부통령 후보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모든 뉴스가 마찬가지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 지도를 지금 그 해리스가 들어와서 재설정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경쟁력이 생겼는데 리바운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든 때 이렇게 조금 같이 있다가 내려가려고 하던 걸 리바운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리바운드 정도가 아니라 리바운드를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2주일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트렌드로 굳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 보면 이제는 뭐 스윙 스테이트는 거의 똑같고 어떤 주는 트럼프가 약간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떤 주는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높고 전국적인 지지도는 뭐 해리스 후보가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거로 나오는데 전국 지지도야 뭐 그다지 큰 신경 쓸 거는 없지만 그래도 또 여론이라는 게 다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흘러가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조 샤피로를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가 소개를 하는데 얼리 그 라이저라고 해서 이제 지금 6명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딱히 3명이라고 하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은 내게는 권력을 얻는 것이 좌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사람이 뭐 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살이고 또다시 3선에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부통령이 물려받는다 하면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정치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 좌파, 우파, 뭐 중도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좌파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해병대였으니까 해병대 친구가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온건한 공화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를 막 경멸하다가 트럼프 쪽에 딱 붙어서 저렇게 된 것에 좀 짜증을 냈다. 그 뉴욕타임스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의 지금 부통령 후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 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처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새로운 것까지 합쳐서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하니까 좀 필라델피아 주지사를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카멜라 해리스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또 사우스 에이션 아메리칸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백인 남자들을 두고 백인 남자들 사이에서 다 백인이에요. 뭐 6명 따로 주말에 금요일부터 만났다고 하는데 어제도 3사람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다 이런 형태의 오늘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됩니다. 대선 후보가 남자들 백인 남자들을 다 그 부통령 후보로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유색 인종들에게는 너무나 굿뉴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하로 백인 남자 사이에서 딱 뽑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백인 남자는 백인 남자인데 이게 도시 뭐 이런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 이긴 민주당. 시골 지역에서 이겼다 하면 백인 유권자들에게 이겼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아니면 무당파 유권자에게 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아무튼 유색인종에겐 특히 굿뉴스인데 배드뉴스도 있습니다. 야, 누구는 이 사람을 지원하고 누구는 이 사람, 이 로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정치인 사이에서의 그 계열, 계보상의 로비만 심한 게 아니라 업계에서도 그렇고 해서 심지어 예를 들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의 주지사를 지지를 하거든요. 미네소타 주지사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잘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팀 월즈라는 60세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노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자세한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미네소타의 주지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장 높다는 가능성이 팀 월즈 라는 미네소타는 뭐 격전지는 아니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인단 19명인가 그렇죠. 제법 되는 편이에요. 펜실베니아의 조 샤피로 그리고는 애리조나 역시 격전지인 이제 그 마크 켈리 우주인 출신 군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 그런데 팀 월즈를 지지하는 사람은 하원에서 많이 밀고 있다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뭔가 백인 워킹 클래스에 굉장히 그 어필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동 계급에 좋을 것 같아.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중서부에서 인기가 있는데 아주 그냥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미네소타에서 주지사를 했는데 육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교육자 출신이고 태어나기는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 사람 방위군을 했던가요? 아니죠. 아무튼 군인이고 아버지도 방위군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건 빼고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뭐 그냥 그 지역의 그 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 스테이트 칼리지예요. 중국에서 강사를 하다가 사우스다코타 파인리치 인디언 보호구역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석사 학위를 교육 관련해서 받고 나서
하이스쿨에서 파이널리 좀 안정적인, 이 사람에게 파이널리 안정적인 잡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하게 된 겁니다. 지리 선생님, 그리고 풋볼 코치, 미네소타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완전히 밑바닥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족 때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변호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라 존 케리가 2004년도에 대선 캠페인을 할 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지역의 그 뭐 하원 의원으로 도전을 했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시골 지역에서 민주당의 하원 의원으로서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군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베네핏이 됐고요. 그리고는 12년 동안을 하원 의원을 하다가 2018년도에 주지사에 당선돼서 또 되고, 코비드 19과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했었을 때 이거는 이제 약간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방위군을 이제 출동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막 미니아폴리스 그 지역이니까는요, 막 약탈, 방화 이런 건 많았었잖아요. 트윈시티 같은데. 그래서 방위군 투입을 당시에 늦게 했어.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카멜라 해리스는 어떠한 통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여러 사정에 의해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이 미네소타주에서 팬데믹 그 사기 있잖아요. 돈 막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은 거, 이게 제일 컸었던 주가 미네소타주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제 그 재선이 됐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적자예요, 지금. 아니, 흑자입니다. 미네소타주가 대단한 흑자입니다. 흑자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늘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층 막 세금 리베이트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지출을 너무 늘려놓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크게 흑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이다. 어떠한 그 노동계층에 어필을 할 수 있어. 나와 똑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정책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라든가 낙태 권리 강하게 주장. 뭐 낙태 권리는 모든 그 민주당 지금 부통령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강하게 주장을 해요. 총기 신원조회 같은 것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뭐 이상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말을 참 이상하게 하지 않아? weird? 이상한 사람이야? weird? 이 말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미네소타의 지금 주지사 팀 월즈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사람. 미네소타가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성소수자를 엄청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공화당에서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버니 샌더스라든가 낸시 펠로시를 포함한 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지지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조시 샤피로라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알게 되겠죠. 이 사람도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무관이었습니다. 네. 조지 샤피로의 아버지가 군인 의무관이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와서 살게 됐고, 그러다 아버지는 지금 소아과 의사라신데요. 이분이 51살인가 그렇거든요. 아버지 오랫동안 일하시네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1학년이 학생회장을 했대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지타운 법대에 가서 검찰총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에 아주 뭐 유명한 로버트 토리첼리라는 한인 데이빗 창과 뭐 선거기금 잘못 받았다 해서 재선에 나가지 않은 그 사람 자문도 했고 해서 의회 잘합니다. 그리고 이 토리첼리 의원이 중동이라든가 북한을 방문할 때 그때 어떤 그 자문 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그 조시 그 샤피로가 전혀 아주 문외한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 할 때는 유명했었던 것이 이제 그 신부들이 한 300명이 한 1000명의 어린이 성적으로 학대한 이것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었고, 그리고는 이건 너무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던 더 마스트리아노라는 이 사람은 상원의원이었는데 주지사 할 때 딱 붙었잖아요. 주지사 할 때 딱 붙었는데 이 트럼프가 지지한 이 사람을 14.3% 차이로 2022년도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스윙 스테이트고 인기가 있고 연설하면 좌중을 압도하는데, 이 사람은 또
미네소타의 팀 월즈와는 달리 중도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진보도 좋아하고 중도도 좋아하고 공화당도 좋아하니까 주에서 65%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낙태 권리는 강조하지만 공화당이 좋아하는 오일 시추, 학교 바우처도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일하자,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모토라고 하고요. 어머님은 선생님이셨군요. 주이시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친팔레스타인적인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글을 썼다던가 아니면 이번에도 그 유펜 총장 사임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왜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아?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기분 나쁘다는 생각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친팔레스타인계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벤자민 네탄야후를 엄청 비난했고요. 가자 지구에 해도 너무나 심하게 하네.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의 우파 정부도 비난을 했습니다. 반유대주의도 비난을 하지만 또 벤자민 네탄야후가 너무 심각하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런 것도 똑같이 그 비난을 했었던 그런 사람. 아무튼 그것이 하나 그 유대인이라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그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 이게 이제 지금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인데 애리조나주에 이 사람은 원래는 존 맥케인이 숨지고 나서 그 자리를 애리조나의 그 주지사가 이렇게 했다가 전체적인 선거에서 돼서 두 번 된 거예요. 임기를 첫 번째는 6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리고 임기는 2026년도에 끝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되면은 지금 애리조나가 민주당이 주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당연히 지명을 하겠죠. 그러나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존 맥케인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이 당선됐던 적이 거의 없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의석을 잃을 것이다라는 각오를 해야지 된다는 게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나사 우주인 출신이고 또 해군 조종사 출신이니까 또 바이든의 그 이민 정책도 어떤 때는 비난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국경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 또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지금 뭐 말도 제대로 아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 의원이었다는 것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로 좁혀졌다고 하는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부 장관도 핏 브리저지도 금요일에 만났고 그리고 켄터키에 앤디 비셔 그 주지사 두 번 한 46살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몇 시간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내일부터는 쭉 돌잖아요. 지금 격전지들을 원래는 민주당이 이 블루월 세 군데 이기면 이게 제일 편안한 거고요.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이 세 군데를 이기면은 너무 좋은데 이 바이든 시대 때 조금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 같은 것이 이제 그렇게 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돕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내일 부통령 후보 발표하면서 쭉 돌아서 그쪽 돌고 쭉 이제 뭐 조지아 뭐 애리조나 갔다가 네바다까지 다 돌아오는 이게 이제 닷새 안에 활기차게 할 텐데 글쎄요. 이렇게 될 때 마크 켈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막 연설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카밀라 해리스가 좋은 퍼포머니까 커버를 하더라도 조시 샤피로 같은 경우는 힘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카밀라 해리스가 조금 가려질 것 같기도 하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같은 경우는 잘해요. 아주 확실하게 잘하는데 이건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또 이제 카밀라 해리스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튼 보면은 알 텐데 사람은 조금 있으면 알 일에 이렇게 또 궁금해하고 합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그제 토요일이었죠.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조지아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 부정선거를 봐줬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를 왜 기소를 막지를 못했느냐. 근데 주지사가 기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검사가 기소하지 주지사가 기소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요청 자체가
기소당한 이유와 똑같이 안 해야지 되는 것을 요청을 지금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과거에 계속 갇혀 있어서 지금 저쪽이 민주당 쪽이 사람이 바뀌어서 신선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아직도 이제 그 과거에 하는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뚜렷한 비교가 되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미래를 선택할래? 과거를 선택할래?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예상치를 높였습니다. 높였지만 그렇다고 막 이만큼 이렇게 높인 건 아니거든요. 심각한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올해 3차례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9월 달부터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뭐 9월부터 당연히 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번 막 이런 그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서 10%를 올려서 25%로 했습니다. 전에도 항상 0%는 아니잖아요. 25%로 하는데 왜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데이터가 뭐 지금 일자리가 나쁘긴 했지만 괜찮고 금융 불균형도 크게 보이지 않고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그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25%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9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3번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남아 있는데 각각 0.25% 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 예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는 무슨 이게 9월 달에 아니 9월 달 되기 전에 지금 당장 0.75%로 올려야지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허리케인을 좀 남동부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미 그 플로리다주의 빅밴드의 허리케인 1등급으로 오늘 그 상륙을 해서 정전 많이 됐다고 하고요. 조지아주 뭐 사바나라든가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아니 강우량이 최고 30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30인치면 얼만큼이에요? 1cm가 2.5cm 정도 되니까 대단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고 이 같은 뉴스들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만 보는 거고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요약만 해드립니다. 찰스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찰스턴에 살고 계시는 분들 화창한 날씨에도 막 예를 들어서 만조 때 막 홍수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 이런 시나리오가 뭐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다고 뭐 아무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해수면도 점점 높아져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전에 겪지 못했던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되는 것은 바람일까요? 물일까요? 바람보다는 물이 훨씬 그 피해가 심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데비잖아요. 허리케인 데비 조심하셔야지 되니까 아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 같은 거 보니까 이미 막 자동차가 물길을 그냥 수영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오늘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원래는 오늘 뉴요커도 보도를 했습니다. 잡지 뉴요커가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도를 했는데 뉴요커가 보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수하고 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갔죠. 본인이 이제 어떤 코미디언과 뭐 팟캐스트 같은 데서 X에 올라와 있던데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본인이 한마디로 뭐 생후 6개월 된 뭐 44파운드라고 하던가요. 죽은 새끼 곰을 센트럴 파크에 내다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다 버린 이유가 정말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미디언 그 로잔드 바에게 설명을 했는데 허드슨밸리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새끼곰을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차를 세우고 해서 이걸 구해주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라 곰을 벤 뒤에 태웠답니다. 그 뜻은 스킨을 벗겨서 그 냉장고에 그 곰 고기를 두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매 사냥을 하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매 사냥을 하고
브루클린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막 스테이크 먹고 이러다 보니까 공항에 가야지 되는 시간이래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 곰을 차에다 두면 본인 차가 더러워지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걸 자전거를 딱 준비를 해서 오래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밑에 이 곰을 덮고 뭐 더미 같은 거적 같은 것으로 덮고 자전거가 치여서 곰이 숨진 것처럼 왜 그랬느냐 뭐 이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런 특이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곰이 치여서 숨졌다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날 두 여성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이 케네디 가문에 뭐 많잖아요. 이런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녀 중에 한 명이 썼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 걸 몰랐다고 하죠. 근데 며칠 동안은 좀 겁났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 자전거에 본인의 지문이 너무 많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동안 뭐 아무것도 벌 받은 것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후보가 돼서 뉴요커가 이걸 공개하려고 하니까 어제 본인이 미리 시인을 해버린 겁니다. 이상한 스토리죠. 스트레인지한 스토리죠. 전에는 머릿속에 기생충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좀 지장을 받는다. 이 얘기는 왜 했냐면 뭐 기생충이 뭐 뇌를 갉아먹는다고 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그 와이프에게 돈을 많이 못 준다.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덜 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본인의 지지율을 본인이 자꾸만 이제 깎아먹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등등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15%까지 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전화까지 걸었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주면 뭐 이런 서로 딜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한 자리 숫자 해서 점점 미미해지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란에서 이란 대통령 축하하려고 갔다가 하마스의 리더인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고 그리고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그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역시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다 뭐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어제 24시간 내지 4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란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는 알 수가 없죠. 지난 4월 달에도 엄청나게 이스라엘 쪽 공격 한번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는 어떠한 전면전을 중동에서 막기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장관은 G7 외무장관들에게 전부 전화를 걸어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이란에 이걸 심각하게 하지 말아라. 보복을 할 것은 당연히 다 각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널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마스의 그런 그 지도자를 암살하고 헤즈볼라의 그 사령관을 암살했을 때는 보복을 받을 것은 각오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호전적인 것을 벤자민 네탄야후를 지지하는 그 이스라엘 우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고 심지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비군 있죠. 예비군들이 이스라엘이 종횡무진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쳐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상태에서 비행기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도 막고 아니면 레바논 같은 곳에도 뭐 미국 분들도 사시고 한국 분들도 거주민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부 나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전부 이제 탈출해야지 되는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민간인들 사이에도 그런 상황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요르단의 뭐 킹 압둘라 왕과 통화를 한다던가 오늘은 이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진 잘 나오는 날이죠. 상황실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황실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때. 들어가는데 이때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민주당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군 통수권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을 백악관에서 많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미군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 많은 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뭐 함대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냈거든요. 그럼 또 중동에서 싫어해요. 아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는 지금 이거 방어 목적으로만 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못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뭐 한국도 너무 잘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북한은 뭐 이번에 꼭 메달만 받으려고 갔겠어요. 40몇 위를 하고 있던데 세계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도쿄올림픽에는 안 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필리핀 선수가 평생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콘도 3베드룸짜리도 받고 국가에서 캐시도 받고 메달 땄다고 그러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